군위군, 소보면, 내3동 338. 이 시골집에서 7남매 중 5번째로 첫째 큰오빠와 막내 동생을 제외하면 전부 딸인 딸 부잣집에서 태어나 자란 소녀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 소보는 군위하고도 한참 더 들어간 산골 마을이었다. 하루에 버스가 겨우 몇 대 지나갈까 말까. 그 버스도 산 넘고 물 건너 이웃마을까지 나가야 탈 수 있었다. 냇물이라기엔 넓은 강물이 굽이쳐 돌아가는 곳에 자리 잡은 마을엔 넓은 들이 자리했다. 어지간한 가뭄에는 끄떡도 않을 만치 큰 저수지도 있어서 나락이며 보리는 질리도록 보며 자란 어머니는 도시에 산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시골 풍경이 그렇게나 좋다. 내킬 때마다 쓴 어린 시절 이야기가 32편이나 되니 그 시절의 소중함이 얼추 짐작이 간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공유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한 편을 추려 같이 읽어보려고 한다. 우리 어렸을 적엔 글 김기순, 박나연 대신 읽음. 우리 어렸을 적엔 13. 뻥튀기 장수 오는 날. 오늘 이야기는 설날을 앞둔 세미 풍경이다. 마을에 뻥튀기 아저씨가 들어온다는 건 설이 가깝다는 이야기이다. 강정을 만들려면 티밥부터 튀겨놔야 한다. 첫 손님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텅 소리가 한 번 나고 나면 동네의 광고는 저절로 된다. 면을 날리며 놀던 아이도, 방에 엎드려 책 보던 아이도 전부 그곳에 모이게 된다. 엄마들은 잘 말려둔 쌀자루 등을 들고 아이들은 작은 장작 묶음을 들고 대개는 동네의 양지 바른 공터인 그곳으로 모여들면 이미 튀어 흩어진 하얀 티밥들이 눈부시다. 온 순서대로 자루를 한 줄로 길게 늘여놓으면 아저씨는 재료에다 사카린이나 삼성당을 살짝 섞고는 골고루 가온하기 위해서 쉼없이 그 기계를 돌려댄다. 그러다 터질 듯한 압력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순간은 귀만 막는 게 아니라 눈까지 감았다 떠야 하는데 성소리와 동시에 뽀얀김이 치솟고 망 속으로 채 들어가지 못한 티밥들이 공중에 날아올랐다 떨어지는 그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의 불꽃놀이를 보는 기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치 설레곤 했다. 영화 동막골에 보면 그 비슷한 장면이 있다. 강원도 산골짝 강냉이 모아둔 곳에서 수류탄이 터지자 하늘에서 팝콘 눈이 쏟아지던 장면, 그 장면을 연상하면 비슷하겠다. 쌀, 보리쌀, 누룽지, 찐쌀, 떡국, 강냉이. 티밥 중에 최고는 역시 떡국 티밥이 아닐까 한다. 떡국은 그 크기에서도 이미 압권이다. 애들 손바닥만하게 부풀어 나올 때는 모두가 한호성을 지르곤 했었다. 맛으로 치면 누룽지 티밥이 제일이었던 것 같다. 이건 꼼꼼하고 살림솜씨 좋은 프로 엄마가 아니면 절대 가져나오지 못한다. 아이들 몰래 말려서 갈무리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테니 말이다. 강정을 만들려면 조청이 또 필요하다. 예전엔 집집마다 조청을 집에서 고았었다. 그날도 잔칫날처럼 설레이는 날. 늦가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부터 아버지들은 장작을 패다가 쌓아놓곤 하는데 그 장작들이 하는 일 중엔 조청 고는 일과 매주 쓰는 일에 가장 요긴했었다. 집안에서 큰일이 있는 날엔 엄마들은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몰아낸다. 뜨거운 정지에 자꾸 드나들다 보면 데일 위험도 있고 해서 놀다가 오라고 등을 떼민다. 그런 날은 동무들과 어울려봐도 마음은 집에 가 있다. 집 있는 쪽을 흘낏 돌아보면 굴뚝에선 연신 하얀 연기가 몽글몽글 솟고 있다. 한참 놀다가 지금쯤은 됐겠지 싶어 뛰어들어가 보지만 아직 조청은 감주 정도의 농도이다. 그럴 때면 엄마는 설설 끓는 감주를 떠서는 맛을 보여주는데 이때부터 드나들며 조금씩 맛을 보다 보면 그날 밤은 뱃속이 달달해서 고생을 좀 하게 된다. 감주가 조청이 되려면 저녁 늦게까지 고고 또 고아야 했다. 강정은 좀 일찍 준비해두고 단대목엔 두부와 메밀묵을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먹어서인지 묵은 지금도 유별스레 좋아한다. 우리 집은 참깨 농사를 지어낸 자리에는 꼭 메밀을 심었었다. 가을이면 산허리를 가득 메우던 하얀 메밀꽃. 지금은 인터넷만 열면 볼만한 풍경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그런 풍경이 흔치 않았다. 하얀 꽃이 밭을 이루고 있었으니 그것도 산허리를 타고 줄지어 길게 이어져 있었으니 그 풍경이 어땠을까?
꽃도 예쁘지만 내밀은 그 대궁이의 빨간색도 애잔하니 예뻤다. 다른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울 엄마는 두부와 묵을 참 잘 만드셨다. 지금이야 고무장갑 안에다 두툼한 면장갑을 끼고 걸으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살살 끓는 물을 부어가며 맨손으로 그 뜨거운 콩물이며 메밀물을 걸러야 했었다. 김에 익은 엄마의 밝은 얼굴이며 손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난다. 두부와 묵이 다 되면 양념장을 만들어 뜨거울 때 먹게 되는데 그 맛이 또 일품이다. 굳어지기 전에 양념을 끼얹어 숟가락으로 떠먹는 메밀묵 맛. 설명할 길이 없다. 간수를 빼지 않은 채 먹는 두부 맛은 또 얼마나 고소한지. 우리 집 뒷방 커다란 함지박 속에는 늘 그런 먹거리들이 있었다. 동치 때면 살얼음 살짝 낀 팥죽이 있었고 정월 대보름 깨면 찰밥이 그득 담겨져 있었다. 다락에는 가몽시가 꽁꽁 얼어있고 벽장에는 곶감이며 마른 오징어가 갈무리 되어 있어 어쩌다 할머니께서 꺼내주시곤 했다.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명절 때만큼은 참 풍성했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 마음이 저만치 앞서 고향으로 내달린다. 반겨줄 사람도 이제 몇 남지 않은 그곳으로. 우리 살던 옛 집은 글, 나레이션, 김귀순. 올 초인 1월 어머니를 모시고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고향집은 그대로 폐허였다. 매운 날씨도 날씨려니와 차마 마주하기 힘든 풍경 가운데 서자니 콧날이 시큰했다. 그날은 어머니가 오라버니 집을 나와 우리 집으로 오시던 날이기도 했다. 고향집에 가서 사시겠다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보따리 대여섯 개를 차에다 싣고 한 번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러자고 했다. 집 입구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아카시아 우거진 마당이었던 곳으로 들어섰다. 엉킨 마른 풀줄기를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도깨비 바늘이 사정없이 달라붙는다. 이날은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우기시는 어머니에게 이제 고향집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확인시켜 드려야 하는 잔인한 날이기도 했다. 기억 속의 고향집은 늘 맑은 풍경이었는데 어느 해부턴가 서글픔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된 건 비워둔 지 30년 가까이 돼 갈라지고 무너지고 쓰러진 모습을 보고 난 후부터였으니 꽤나 오래전의 일이다. 기억 속의 우리 집은 안채는 안방과 사랑방, 걷는 방과 미닫이방, 마루 2개와 부엌, 뒷곁으로 작은 고방이 딸린 까만 귀화를 얹은 꽤나 덩치가 큰 집이었다. 기와 지붕이 지금의 슬레이트로 바뀐 건 내가 시집을 오고 난 후 이은지 오래된 기와골에서 물이 새 기와를 내리고 전체를 갈아 덮었다고 들었었다. 자식들이 장성에 모두 독립해 나가고 할머니, 아버지, 나 셋이서 살았던 때를 지나 1986년 1월 내가 시집을 오고 그해 6월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셨다. 혼자 잠시 사시던 아버지는 곧 어머니가 계시던 서울로 올라가셨으니 슬레이트 지붕을 이고는 바로 빈집이 된 셈이다. 비어진 지가 워낙 오래된 집이라 집터는 다시 산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은 무너지고 없는 아래채는 디딜방앗간과 큰 마구간, 벼와 보리를 넣어두는 작은 창고 2칸, 이렇게 4칸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안채와 마주 보이는 곳엔 여자용 화장실과 송아지 마구간 겸 나무를 보관하는 창고, 소여물을 썰어 모아두는 헛간채가 있었다. 이 헛간채는 제일 먼저 무너졌었다. 그리고 골목 입구엔 재를 모아두는 잿감과 남자용 바깥 화장실이 있었고 아직도 남아있는 성냥갑만한 가건물은 아버지의 자전거를 보관하던 장소였었다. 200평이나 되던 집터를 둘러싸고 있던 대추나무, 감나무, 고엽나무, 살구나무는 봄이면 꽃을 피우고 밤이면 소쩍새가 찾아와 울곤 했었다. 늘 맑게 쓸려있던 마당엔 늦가을 이맘때면 바지런하신 할머니의 손길 아래 가을거지 한 것들이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엔 주렁주렁 곶감이 매달리곤 했었다.
봄이면 살굽고 덧날리던 마당은 무너진 축대와 어딘가에서 흘러들어온 흙으로 메워져 뜨락과 높이가 비슷해져 있고, 철철이 꽃을 키우던 담장은 무너진 지 오래이고 뒷곁 장독대는 거짓말처럼 비워졌다. 크고 작은 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살이 몇 개 남아있지 않은 문짝을 어머니가 열어보고 계시다. 아직도 남아있는 30년 전의 살림 흔적들을 들여다보며 어머니보다도 내가 더 짠해진다. 저 방과 마루는 일찍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우리 어린 남매들과 할머니의 공간이다. 매일 아침 할머니의 요강단지를 부시던 어린 내가 자라 엄마와 언니의 뒤를 이어 가사를 꾸려가던 공간이다. 물론 고등학교 시절과 몇 년의 직장생활 동안은 고향을 떠나 도시살이를 했지만 말이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애처로운 어린 자식들의 삶을 어머니는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막내를 얻고 행상을 하던 서울살이의 서름이 안방문을 열자 쏟아져 나온지도 모르겠다. 잡았던 문짝을 놓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다. 어머니 왼팔에 어느 틈에 챙기셨는지 30년 전의 옷이 하나 달려 나온다. 수도관이다. 그 옆엔 예전 물독이 아직도 묻혀있다. 수도가 들어오기 전엔 우물물을 저 독 속에다 부어놓곤 했었다. 그 뒤 빈자리는 수납장이 있던 자리다. 다 낡은 그것도 누가 가져갔는지 흔적이 없다. 아버지의 자전거 보관소이자 연장을 챙겨두던 곳이다. 희한하게도 이곳만큼은 고물장수도 다 털진 않았다. 깡통으로 된 모통엔 못이 담겨있고 가죽 가방 속엔 몇 가지 연장이 아직 남아있다. 저기 비어진 자리는 나무 풍로가 있던 자리이다. 콩류를 탈고 가곤 풍로에 내려 건부를 날려보내곤 했었다. 다른 일과 달리 건부를 골라내던 풍로 작업은 참 재미가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면 건불은 날아가고 경사로를 따라 맑은 알곡이 좌르륵 쏟아져 내려오던 순간의 즐거움 때문이었나 싶다. 마당 한켠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일론 장바구니, 내 기억으론 아주 어릴 적부터 봐왔던 물건이다. 저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가 오일장에 가시는 날이면 동무들과 어울려 먼 들길 모롱이까지 마중을 가곤 했었다. 그러니까 그런 달콤한 기다림은 곧 끝이 나고 명절과 제사 때나 볼 수 있었던 엄마를 1년 내내 기다려야 했던 길고 아픈 기다림이 있기 이전의 장바구니이다. 이 집은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지으신 집이라고 했다. 이 집에서 나고 자란 우리의 흔적이 한바탕 꾸민 듯 사라진 자리에 기어이 남아있는 아버지의 연장통과 어머니의 장바구니,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어주고픈 아버지의 수고탄 마음과 장바구니 볼록하게 설렘을 이고와 자식들 앞에 쏟아놓고 싶었던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나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후 1년여의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다시 시골 타령을 곧잘 노래하신다. 저 풍경이나마 몇 번을 더 함께 볼 수 있을까? 수고했다. 와우. 내가 못 산다. 내용을 말 안 하게 생겼나? 고향을 기억하며. 나레이션 박나연. 앞선 글로 소개했듯이 현재 어머니의 고향집은 폐가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과제로 엄마 고향을 다녀오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는 좀 의아한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고향에는 곧 대구 공항이 들어선다. 그냥 좋은 일이구나 할 수도 있지만 공항이 들어서고 나면 그 주변은 확연하게 변한다.
지금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어머니 기억 속의 고향은 그때는 아예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엄마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것 같았지만 그 뒤로 내가 대구에 들를 때마다 군위에는 언제 갈래? 하고 묻곤 했다. 나는 그렇게 고향에 가는 것이 기꺼우신가? 하다가 성미가 급하고 한 번 결심한 것은 바로 하고야 마는 우리 엄마의 성격을 떠올리고는 그냥 재촉이구나 했다. 엄마도 아마 완전히 아니라곤 못할 것이다. 집에 그냥 쉬러 갔던 10월 16일. 아침으로 같이 만두를 만들다 말고 엄마는 오늘 고향집에 가자 그랬다. 엄마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한 나는 그러자고 답했다. 그러자 정말 점심쯤엔 만두 만든다고 뒤집어 쓴 밀가루만 털어내고 차에 올라타게 됐다. 낙엽 떨어진다 글쎄. 가을이다. 통행료 3,500원이 정상 지불되었습니다. 어머니 고향집에 방문하기 전에 외할아버지 산소에 먼저 들렀다. 같이 절 한번 하고. 19년도에 지은 저수지인데 저거 저수지 지을 때 온 동네 사람들 뚝 이거 다질 때 와가지고 다 같이 다지고 있다. 어머 멋두게 하얀 꽃 예쁜 꽃 많이 폈네. 하고 여기가 뭐냐면은 공항이 생기면 이 산 앞산 여기에 공항 출입문이 생긴다 했잖아. 그거 다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겠지. 여기까지가 공항 아니고 어머 뚝에 꽃 봐. 난 안 보여. 이거 밖에는 그냥 송완충구역이고 여기가 내이지 동네 이름이 내의동이거든. 언실이라고도 하는데 아, 내이지라고 여기에 은어가 되게 많대. 겨울 되면 은어 이렇게 얼음 낚시 얼음 구멍 뚫어가 은어 얼음 낚시로 조금 유명한가 보다. 이게 우리 집이다. 이래 됐다. 들어갈 수가 없네. 다 무너져. 저번에 한번 들어가지 않았나? 나무 다 베고 그래도 했는 게 이렇다. 1년 만에 또 이만큼. 응. 여기가 우물인데 다 됐다. 아, 맞네, 우물이 있네. 위에도 우물 하나 더 있다고. 어디에? 여기 큰 우물, 저 위에 작은 우물. 이거 안 전체가 보여. 우리 집이야. 안 보여. 안 보이지? 응. 이게 다 저기 꽃이라. 이게 다 꽃이라고. 할아버지가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할아버지 자전거 놓던 자전거 집. 이 조그만한 거? 자전거 창고인데 응. 이거는 흙담이 아니고 돌? 블록이라고 시멘트로 만든 거라서 응. 남아있네. 집은 다 무너졌다. 엄마 방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 깐지 흙간 뭐 이런 거. 아, 이게? 이게 재 모으고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있던 자리야. 응. 뭐가 여기 보이는 감나무가 거 지금 많잖아. 같기도. 홍시 떨어지면 새벽마다 나와서 주워 갖고 할머니가 따. 아직도 감이 달린다, 신기하게. 이거는 여기도 작년에도 들어가긴 해서 들어가 볼래? 무너질까봐 무서워. 무너질 수도 있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보면 좋지만서도. 무너진다니까. 엄마 뱀 나온다 해가지고 뱀도 나올 그겠지. 수도 있고. 우와, 대단하다. 고향집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조심스럽게 풀을 헤치며 들어가야 여기도 했다. 앞에 마루였는데 마루 무너졌지. 마루 무너졌고 여기가 부엌이고 이문은 아 저기 마루 뒤에가 안방이고 제일 가해가 엄마 방이야. 엄마 방은 못 들어가 보겠네 절대. 무너지고 없는데 뭐. 간만에 어머니와 둘이서 드라이브하다 보니 집에 바로 돌아가기 아쉬웠다. 어머니가 근처에서 볼만한 곳들을 둘러보겠냐고 물어보셨다. 그렇게 어머니와 방문한 곳들을 영상으로 담는다.
양암정. 이 건물은 서담 홍리가 덕과 더불어 자연을 음미하면서 도학을 연마하기 위해서 세운 정자이다. 조선 광해군 4년에 건립되었다가 고종 5년에 소실되었으며 동왕 25년에 재건되었다. 정면에는 일각대문을 세웠으며 우측에는 양암이랑 응갑된 암석이 있다. 이게 양암이야. 하나, 둘, 양쪽에 바위. 건물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 지붕이며 상면은 3면의 다루가 방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한년 안반 위에 둥그스름하게 다듬은 지초를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겉면에는 둥근 기둥을, 측면에는 팔각 기둥을, 그리고 배면과 내진주에는 네모 기둥을 사용하는 등 여러 종류의 기둥을 세운 것이 특이하다. 양암정. 지본도 있네. 10원 와. 여기 건축 양식이 독특하단다. 우리는 모르는데 딱 중간에 여기 방처럼 있고 가에는 팻마루가 돌아져. 응. 여기 문 열어놓고 술잔 조그마한 개 놔두고 마주 앉아가 풍류를 즐겼으니 어땠겠노? 와, 이 안에 들어가도 됐었어?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지. 아니, 옛날인데. 그렇지. 여기서 한숨 주무시기도 하고 이거 대문 활짝 열고 얼마나 시원했겠노. 어머니가 리틀 포레스트를 재밌게 보셨다. 그걸 찍은 주택이 근방에 있는데 가보니 참 좋았다고 하셨다. 아, 저기 있네. 보이네. 혜원이다. 혜원이네 집에 저기 보이는 오른쪽이 하나. 난 아직 안 보이는데. 저 오른쪽 들판 저 끝에 산 아, 밑에. 저 집? 하나 보이는. 혜원이네 집에 한번 와봤기 때문에 내가.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여기 이어서 혜원이가 자전거 70m 타고 좌회전입니다. 나 이거 보면 너무 예뻐. 우리 맨날 메밀을 심어가 엄마가 메밀묵을 만들어주고. 이걸로? 메밀 맞죠? 이거 메밀이에요. 고향에서 해마다 농사를 지었어 이거. 곶감이야. 이게 쌀 찢기 전에 지펴 모아 놓는. 이건 풍모. 쭉정이 날리 보내는 풍모.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한 칸씩 채우면서 채워 그냥 가만히 말고 그냥 타작에는 그냥 막 붓는다고. 그러면 한 칸 한 칸 올라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문짝에 그래야지. 여기는 소 막을까? 소 이렇게 내놓는데 여기 보이지? 일로 끊어가지고 소 키우는 데 이렇게 조그만했어. 이 방이 작은 방이 아니야. 시골집에 고쳐 옛 느낌은 나면서도 안은 정갈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은 어머니의 로망과 같은 곳이었다. 예쁘다. 응, 그대로 아기자기하게 그대로 있다. 싱크대 잘 해놨네. 응. 그대로 다 있다. 차 안에서나 이곳을 둘러보면서나 어머니 입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옛 학교를 꾸며놓은 엄마 아빠 어렸을 적의 전시관에 방문해서 옛날 물건들과 학교를 구경했다. 이거는 나중에 거네. 저는 한 요 정도 되는 게 한 개단 말이야. 그러면 중간에 선을 딱 그어가고 넘어오면 쳐내고 그래. 아, 우리 고무신 저런 거 신고 다녔어. 할머니 이거 다른 이쪽으로 와봐라. 뒷간이네? 처음에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이거 열고. 근처에 하본역이 있었는데 풍경이 예쁘기로 유명한 간이역이라며 어머니가 같이 가길 권했다. 그냥 들어가 있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예. 집에서 늦게 출발해서 거의 폐장 시간에 가깝게 방문했더니 입장권 없이 그냥 들여보내 주셨다. 급수탑을 구경하고 오니 때마침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충만해진 채로 집에 돌아온 것 같다. 이제는 졸업할 용기가 나는 것 같다. 글, 나레이션, 박나연. 2017년, 부산에 연고도 없는 내가 우리 학교에 진학하게 된 건 아는 사람이 나보다 1년 먼저 입학했기 때문이었다. 문예 창작과 입시를 준비했는데 내 실력이 영 시원치 않아서 계속 떨어지려니까 우리 교수님이지만 대단한 분이 있다며 이곳을 추천했다. 결과적으로는 그 선배 그럴 생각은 없었겠지만 나에게 사기를 친 게 됐다. 그 말을 듣고 들어왔더니 해당 교수님은 퇴직을 앞두고 계셔서 우리 학번부터는 수업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쉬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무렵에 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탐내지 않는 것에 익숙했다. 잘 알아보지 못한 내 탓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덤빈 게 아닌데도 그렇게 입시에서 마음이 많이 꺾이고 나니 목적이 뒤바뀐 듯 했다. 이런 글솜씨로 계속 글을 쓰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배워보겠다고 대학에 온 건데도 어떻게든 배워서 제 글을 덧대볼 생각만 하는 스스로가 어느 순간 추하게 느껴진 것도 같다. 글 쓰는 동아리에 들어서 서로의 글을 논평하자고 내 부족한 글을 도마 위에 올리면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 이런다고 글 쓰는 게 나아질까? 나는 결국 부끄러워서 한 해 만에 글 쓴다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나마 단 한 번,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글을 써본 건 동아리에서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을 하자며 호천마을과 관련된 동아리를 제작한 것뿐이다. 글을 써서 봉사할 수도 있구나. 참 신기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졸업과제를 캡스톤으로 진행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다. 2017년도 당시만 해도 호천마을에 국한되어 있던 활동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빅이벤트에서는 호천, 안창, 가야, 덕천 등 여러 마을의 어르신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내가 대학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특히나 나도 졸업식에 입지 않을 것 같은 학사물을 어른들께 씌워드릴 때는 내 졸업을 미리 본 것도 같아 묘한 기분이었다. 타지에 혼자 살아서 그런가 생애구슬 작업을 할 때마다 당연한 듯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다. 나의 지난 대학 생활을 정리해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부모님의 얼굴이다. 내 졸업을 어쩌면 나보다 더 기다리고 있을 내 부모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다가 이번 기말과제를 부모님께 추억될 만한 것으로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특히나 우리 엄마는 나보다도 글솜씨가 있으신 분이라 어머니의 글과 어머니의 인생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막연히 생각만 하던 일을 기회가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다. 내가 어릴 적 엄마가 남겨주신 캠코더처럼 이제는 엄마를 내가 담아보기로 한 것이다. 단순히 글로만 영상을 구성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 어머니의 글은 나레이션을 통해 더빙도 부탁드려 보았고 영상의 시각적인 부분을 위해 이제는 공항이 들어서서 곧 지금과 같은 모습이 사라지게 될 어머니의 고향을 한번 다녀오면서 어머니의 서운한 마음도 채워보고자 했다. 고향이 소중한 건 그이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추억을 쌓은 곳을 단순히 장소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 고향은 가족과 더불어 개인이 정체성을 구하는 어떤 뿌리와도 같다. 나는 고향을 잃어본 적은 없지만 졸업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이 마음이 상실이구나 한다. 단순히 학교에 올 일이 더는 없어서 서운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려면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으니. 하지만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겪었던 일들, 같이 지냈던 사람, 나의 처지, 내 기억 속의 학교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 학과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곳에서 한국어 문학과 학생으로 지내다 졸업한다는 것을 영상에 조금쯤 담고 싶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탁번 선배들까지는 국어국문 문예창작가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연이는 국문으로 왔니? 문창으로 왔니? 하고 물어보던 선배들이 전부 졸업해 나간 이곳이 어느 순간부터 어렵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는 서운했던 걸지도 몰랐다. 우리 과가 다시 국어국문과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배운 것과 같은 수업을 후배들은 배우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나부터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남에게 생소한 한국어 문학과라는 이름보다 국문과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동의대학교 한국어 문학과 학생이었던 게 변하진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동의대학교 한국어 문학과는 그 이름으로 다시 불릴 일이 없겠지만 이곳에 분명히 있었다. 내 안에도 남아있을 것이고. 이제는 졸업할 용기가 나는 것 같다.